자, 동아시아 역사기행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아시아 역사기행 그 8쪽 해볼게요. 8쪽. 역사기행과 역사탐구. 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필기한 거를 같이 필기를 해와야 돼요. 필기해와야지만 그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와 관련된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뭐 내용이 쉬워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같이 쉬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행과 기행. 동아시아 역사 기행. 기행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행하고 뭐가 다른 거냐? 여행이란 거는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가는 것. 이게 여행이라면 기행이란 건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는 것. 기록하는 것이죠. 기록하는 것. 역사는 기록이 워낙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역사 여행 이거보다 기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 기행의 의미.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나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활동이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나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활동. 필요성은, 역사 기행의 필요성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고 현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게 역사 기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실 옛날 동아시아사보다는 내용이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이 동아시아 역사 기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정말 여행을 떠나고 기행을 하듯이 그렇게 이 학문을 이 과목을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10쪽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범위를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 범위가 동아시아의 범위가 상황에 따라가 다르게 규정하는데 우리가 이 동아시아 역사기행에서 다루는 동아시아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릅니다. 물론 뭐 그 동남아시아 역사 이런 걸 깊이 있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 범위는 포함이 된다는 걸 좀 알고 갑시다. 동북아시아는 동서로는 일본 열도에서 티베트 고원까지, 남북으로는 베트남 북부에서 몽골 고원,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동남쪽에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지역이다. 동아시아의 범위입니다. 이걸 합쳐서 이제 동북아, 동남아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동아시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계절도 다르고 자연환경이나 뭐 지역 이런 게 많이 다르죠. 이 지역들은 당연히. 그래서 그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을 보면은 일단 동북아시아는 대체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지역이 낮습니다. 서고 동쪽. 서쪽에 해발 4,500m가 넘는 티벳 고원이 위치해요. 요게 있다. 다음에 일본 열도를 비롯한 섬 지역에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나갑니다. 이건 태평양을 이렇게 전체 범위에 그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 이렇게 지역이 있거든. 연결 라인이 그 환태평양 조산대가 일본 열도를 지나가요. 그래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다음에 동남아시아. 여기는 대륙부. 대체로 여기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그리고 도서부, 섬지역, 뭐 저기 인도네시아라던가 그 필리핀이라던가 이런 섬지역은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섬이 엄청 많죠. 화산 활동이 활발하여 많은 섬으로 구성된다. 자, 이게 그 지역의 지형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는 안 하겠습니다. 기후는 뭐 그냥 그 생업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어서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여기 16쪽에 가면은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업 얘기가 나와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업을 했는지, 뭐 벼농사, 밭농사, 유목, 고기잡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업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잠깐만 볼게요. 일단 벼농사
연평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이 600mm 이상인 지역. 여기서 벼농사가 이루어집니다. 밭농사는 연평균 기온이 낮고 그리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대표적으로 한반도 그리고 중국 화허강, 황하강 이남, 일본 열도, 베트남 이런 데고, 밭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나라의 북한 쪽에 서북부 내륙 그리고 만주 지역. 그래서 고구려가 왜 약탈을 많이 하고 약탈 경제로 살았는지 한국사에서 이유가 있는 거죠. 다음에 유목은 계속해서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연평균 강수량이 400mm 미만이다. 몽골 고원이라든가 티베트 고원 같은데. 다음에 고기잡이가 있어요.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걸 주로 하는 사람들. 바다에 접한 지역이겠죠, 당연히. 해양 세력입니다. 이들은 또 하나의. 이렇게 그 자연 환경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향으로 유목세계, 목축, 그리고 수렵 생활을 했다. 목축과 수렵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이들은 가축에 먹일 물과 풀을 찾아 가축 먹일 물, 풀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집도 이동식 가옥. 몽골인들 보면은 게르라고 해가지고 이동식 가옥에 살죠. 괜히 그런 데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빨리 짓고 빨리 철수하고 할 수 있도록. 의식주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가축에서 얻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은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해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한다. 근데 가끔씩 진짜 강력한 칭기즈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강력한 유목국가를 건설하기도 한다. 그 부족들을 통일을 하는 거죠. 강력한 유목국가 건설하기도 하고, 워낙 이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수렵, 사냥이나 이런 거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이라서 말을 탄다던가 활쏘기 이런 거에 되게 능해요. 그래서 이들이 통일을 해가지고 세력을 딱 만들면은 주변에 농경 민족들이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죠. 이들과 싸우는데 워낙 군사력이 막강한 세력들이라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이동을 하고 부족 단위 생활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 사람들이라서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만든다 해도 그렇게 오래 유지되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다음에 농경세계. 농사의 시작은 기원전 8000년경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주로 밭에서 잡곡을 재배했어요. 쌀 이런 것까지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000년경
양쯔강, 창장강 중하류에서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은 당연히 농작물에 맞춰서 생활을 합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정착 생활을 해야지만 되겠지. 그런데 이 농사를 하려면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치수 사업이라는 걸 해야 돼. 치수 사업이란 건 뭐냐면은 뭐 댐을 만들란 댐이라던가 뭐 저수지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댐까지는 못 만들었겠지. 워낙 크니까. 댐은 크고 그냥 저수지나 아니면 저수지보다 더 작은 걸 보라고 하거든. 보. 그 보 이런 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노동력이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저수지 보 이런 거를 한 사람이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들은 마을을 만듭니다. 농경민족은 유목민족에 비해서 그래서 좀 강력한 이런 제국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애초에 이 사람들은 마을 단위로 생활하고 그 농사를 이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지도자가 강한 거지. 유목민족들은 이렇게 부족 단위로 따로 산다면 이들은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강력한 제국을 만들기가 좀 더 쉬웠겠죠. 다음에 마지막 오늘 마지막입니다. 해양세계.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 조개, 채취 그리고 양식을 생업으로 한다.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온도와 습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간편하고 헐렁한 옷을 입는다. 그리고 집도 그 고산가옥 그러니까 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높으니까 습하니까 집이 바닥에 가깝고 이러면은 습기가 올라오는 거야 집에. 그래서 고산가옥 이런 데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가끔씩 뭐 수상가옥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안 좋은 땅이니까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그 나라에서는 좀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상가옥에서 생활을 했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활까지 봤습니다. 이 내용들 잘 기록을 해서 가져오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교과서에 밑줄을 긋 건데 그 영상까지 봐야 됩니다.